네,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모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밖의 소식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이호영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윤석열 후보 장모 최모 씨의 선고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정확히 최 씨가 어떤 혐의를 받았던 겁니까? 네,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모 씨에 대해서 오늘 이제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죠. 예.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최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그 2013년부터 14년 사이에 도촌동에 있는 땅을 매입할 당시에 통장에 그런 얼마어치의 그 잔고가 있다. 이거 잔고 증명이라고 하거든요. 이 347억 원 상당의 잔고가 예치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고 그렇게 위조한 잔고 증명서를 행사했다. 이런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예. 오늘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치금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거죠? 텍스트를 바꾸는 과정이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그 이제 잔고 증명서라는 것은 결국은 사문서거든요. 원래 은행에서 발급을 해줘야 되는 건데 예. 이것을 그 은행 발급 그런 서식에 대해서 이제 그 잔고 증명서의 일부 그 예치 금액 부분을 이제 수정하는 방법으로 그런 작성 권한 없는 자가 사문서를 작성을 하면 그게 이제 예. 사문서 위조죄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위조된 잔고 증명서를 이제 뭐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다든지 예. 땅을 이제 매수하는 과정에서 그 매도인에게 뭐 보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행사한 혐의도 같이 유죄가 인정된 것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징역 1년이 선고가 됐는데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배경에 관련해서 좀 밝혀진 내용이 있습니까? 네, 이제 재판부가 어쨌든 유죄 인정이 되면 그다음에는 그 피고인은 어느 정도의 그런 처벌 수위로 처벌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양형 기준의 이유를 밝히는데 예. 오늘 최 씨에 대한 그 양형 이유로 법원은 이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위조한 증명서가 일단 거액이다. 그래서 이렇게 수회에 걸쳐서 또 범행을 했다. 그리고 위 잔고 증명서를 증거로 제출을 하면서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 그리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서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세 가지 정도의 방향에서 양형 이유를 법원에서 밝혔습니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치열하게 공방이 벌어졌던 겁니까? 그러니까 이 재판에서 사실은 잔고 증명서가 위조된 사실 자체는 다투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한 것은 결국은 재판의 핵심 쟁점은 뭐냐? 예. 한마디로 말하면은 재판의 그 범죄 실행 행위의 고의가 없었다. 이 점에 대한 변론을 하는 것이 예. 이제 재판의 주된 변론 전략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약간 배경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런 모든 범죄는 그런 어떤 실수로 저지른 범죄를 처벌한다라는 어떤 그런 규정이 없는 한 범죄 실행 행위와 결과 발생의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과실범 처벌, 예를 들어서 뭐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실수로 범한 범죄를 처벌하는 거는 변론으로 하고 예. 그런 것은 법에 이제 별도로 규정돼 있는 경우만 처벌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무슨 사기죄니 아니면은 뭐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이런 것들은 다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그 잔고 증명서가 위조됐다라는 건 어떻게 뭐 아무리 변명을 해봐도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피고인 측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위조된 거는 맞는데 내가 그것을 위조할 의사는 없었다. 이게 바로 범죄 실행행위의 고의, 범의라고도 하는데요. 예. 이러한 부분이 없었다라는 주장을 했고 실제로 그래서 이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뭐였냐면 이 잔고 증명서가 위조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나도 속았다. 그 동업자가 이러한 잔고 증명서 위조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것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나도 속은 것이다라고 변명을 했는데 예. 이게 법원에서는 사실은 이게 뭐 속았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것을 이제 받아들여주지는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 결국은 뭐 잔고 증명서 위조된 사실도 맞고 그것을 이제 최 씨가 이렇게 위조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본인이 이제 재판 받는 과정에서 했던 여러 가지 진술 이것을 변론의 전 취지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잔고 증명서 위조에 고의가 없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법원에서는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업자 안 씨에게 속아서 증명서를 만들게 된 건지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본인이 만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게 쟁점이었고
재판부에서는 의도가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보고 이번 선고를 내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또 안 씨도 기소가 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관련해서는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안 씨에 대해서는 이제 재판이 보면은 최 씨에 대해서 1년 선고됐고, 예. 그다음에 공범들에 대해서도 보면은 뭐 2년 6월 이렇게 선고가 된 예, 예. 그러한 지금 판결들이 이미 있고요. 김모 씨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형사 재판을 하다 보면 그런 동업자나 이제 우리가 공동 피고인이라고 하는데 공범인 공동 피고인들 사이에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 특히 이제 최 씨 입장에서는 이렇게 동업자에 대해서 보면은 이미 동업자의 진술에 어떤 신빙성이 없다. 왜냐하면 최 씨는 이제 잔고 증명서의 그런 작성, 행사 과정에서 속았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그런 형사 재판에서 그런 공범인 공동 피고인이 증인으로서 한 그런 진술 예. 이런 것의 신빙성을 상당히 높게 그런 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한 어떤 이제 실무적인 그런 재판 사례와 지금 이 사건이 좀 비슷하게 진행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이번 사건은 징역 1년의 1심 선고 결과를 받게 됐고 그런데 최 씨의 경우 또 다른 혐의로도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7월인가요? 이제 윤석열 후보자가 대선 출마 선언을 했을 무렵에 예. 이제 장모가 법정 구속된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질문하신 것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오늘 선고된 사건은 이제 잔고증명서 위조 및 행사, 사문서 위조 행사 사건이었고 예. 그것과 별도로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했고 관련해서 그 요양병원에서 요양급여를 편취했다라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제 법정 구속되었다가 예. 지금은 또 오늘 보면은 법원에 이렇게 풀려나와서 나온 이유가 그 올 7월에 이제 구속되었다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보석으로 풀려난 그 요양병원 개설 요양급여 편취 혐의와 관련된 이 재판도 다음 달 25일에 선고를 앞두고 있어서 예. 이 사건에서 또 어떻게 판결이 선고될지 좀 주목이 되고 있고 보통 지금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되게 심각하다 보니까 이런 최근에 보면은 그 동부구치소에서 집단 코로나 발병 그런 사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형사 재판을 많이 하면서 보는 최근의 현상이 예. 보석을 좀 재판부에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오. 예전에 비해서. 왜냐하면 이제 구속돼서 재판받는 그런 피고인들이 많다 보면 과밀 문제가 있고 이게 코로나 방역이나 구치소의 어떤 그런 운영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겠네요. 법원에서 뭐 직권 보석을 하기도 하고 지금 최 씨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을 달아서 보석을 하는 경우도 왕왕 있는데 예. 어쨌든 보석으로 나와 있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하나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동업자 중에서 한 명은 지금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를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최 씨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공범에 대해서 이미 집행유예가 선고돼 있는데 왜 최 씨에 대해서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느냐. 결국 이 사건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무죄를 다투고는 있는데 네. 혹시 만에 하나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달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서 네. 25일에 선고될 그 요양병원 이제 불법 운영과 그 요양급여 편취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게 형량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집행유예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 달엔 또 어떤 선고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네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배드파더스 대표 구본창 씨에 대한 선고 결과인데 일단은 이 단체가 어떤 단체고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가 어떤 혐의인지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배드파더스는 사실 그 변호사들 사이에서 대단히 회자가 많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가사 사건에서 예. 이혼 사건에서 보면은 그 핵심적인 쟁점이 이제 이혼을 받아들일지 그다음에 위자료는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이제 미성년인 자가 있으면 양육비를 얼마로 할지 이것이 이제 쟁점이 되는데 예. 보면은 이렇게 그 양육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어도 실제로 이혼을 하고 나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그 이제 나쁜 아빠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 이 아빠들에 대해서 이제 양육비 지급 이행을 물론 법적으로 구할 수는 있는데 당사자가 이거 주지 않으면 받아내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양육비가 이제 지급되지 않아서 이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혼자 키우는 그 이제 엄마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그러한 일들이 사실 사회적 문제가 돼서 국회에서 법이 개정될 정도였거든요. 이런 양육비 미지급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나쁜 아빠들의 어떤 신상을 소정의 절차
그다음에 그런 요건을 거쳐서 일부 공개하는 어떤 그러한 내용의 법 개정도 있었는데 예. 그러한 법이 있기 전에 민간에서 먼저 그런 이제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아빠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뭐 직장도 공개하고 얼굴도 네. 공개하고 이런 식으로 일종의 약간의 망신 주기 방식을 통해서 이들의 어떤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그러한 어떤 민간의 플랫폼이 있었고 그게 바로 이제 배드파더스인데 이것에 대해서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가 됐었어요. 그 예. 받았던 혐의는 이제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이제 명예훼손 모욕. 이 혐의를 받았는데 이제 1심에서는 이러한 어떤 그 나쁜 아빠들의 신상을 이제 공개하는 것이 사실은 명예훼손 모욕에 해당될 소지는 있으나 이러한 그 사실 자체가 일단 허위 사실이 아니고 그럼 우리 형법상 명예훼손 또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에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네. 뭐냐 하면 이러한 명예훼손 모욕의 내용이 이제 오로지 진실한 것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하면 처벌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위법성 조각 사유가 규정이 되어 있어서 예. 설령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하더라도 오로지 사실이고 이게 공익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 인정되면 처벌하지 않을 수 있는데 예. 지금 배드파더스에 대해서는 1심 법원에서 바로 그 부분, 그 오로지 사실이고 또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다 이거는 이렇게 판단을 했었고요. 예. 이제 이번에는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봤을 때 이것은 뭐 사실인 거는 맞는데 오로지 공익에 대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 당사자의 어떤 그러한 이제 인격권,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고 사실 공익이라기보다는 돈을 받고자 하는 엄마들의 그런 사익에 더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어떤 지금 재판부에서 그런 명예훼손,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의 공공의 이익에 대한 그러한 판단을 달리하게 된 것입니다. 예, 지금 화면으로도 나갔습니다만 신상 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느냐에 대해서 명예훼손에 대한 측면에 좀 더 집중한 판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저도 이것을 보면서 1심 판단, 2심 판단 이렇게 달라지면 예. 좀 고민스럽긴 하거든요. 근데 1심 같은 경우는 하나 주목할 점이 그 국민참여 재판을 했었어요. 예. 다시 말해서 그 법관, 그 판사 1명 내지 3명의 어떤 그러한 개인적인 양심이나 이런 주관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그 국민 참여 재판에 의해서 배심원단이 들어가서 이 사건이 과연 그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냐에 대해서 면밀히 들여다봤는데 예.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이거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다라는 것이고 판사가 봤을 때는 아니다라는 그런 것이어서 예. 저는 아마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지 않을까. 대법원까지 가서 판단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도 짚어볼까요? 세월호 유가족을 상대로 막말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한 내용인데 법원이 지금 손해배상을 명령을 했거든요. 당시에 애초에 왜 문제가 됐던 겁니까?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천지방법원 사건이고 차명진 전 의원이 그 세월호 유가족,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에 이제 본인의 SNS 관계망에다가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훼손성, 모욕성 게시물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내용을 보고는 있는데 이걸 방송에서 하기에는 좀 내용이 너무 세서 왜냐하면 이게 그렇습니까? 불법적인 내용이라고 예. 판단까지 나온 마당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언급은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그 2019년도에 올린 글, 그다음에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또 열린 선거 토론에서도 그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비방성 약간 막말로 볼 수 있는 예. 그러한 언급을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모욕적인 글을 게시한 것이다라고 해서 고소를 했고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어요. 예. 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이제 인당 300만 원씩 배상하라는 청구를 했고 법원에서는 이러한 그 세월호 유가족들 원고에 대한 어떠한 명예훼손성 게시글로 인해서 그로 인한 어떤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라고 볼 수 있다. 예. 그다음에 지금 화면에도 나오지만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어떤 그런 건설적인 사실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이건 비방 목적이 있어 보인다. 그런 점을 다 인정을 해서 그 손해배상을 인용을 하되 다만 그 금액에 있어서는 약간 감액을 해서 300만 원이 아니라 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을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요. 또 차명진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대법원에 재항고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간단히 지금 짚어주시죠. 말씀드린 것은 이제 차명진 의원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사건이고 예. 지금 이 그 SNS 게시글은 이제 형사 문제로도 비화가 돼 있어요.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 민사 손해배상을 제기하면서 또 형사 고소도 했거든요. 그래서 인천지방법원에서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인데 차명진 전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국민참여재판을 받으면 본인이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이제 법원에 그 본인의 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인천지방법원에서 이것을 기각을 했고 예. 차명진 전 의원은 즉시 항고. 즉시 항고가 기각되니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